여기 좀 뱀들을 주세요. 올라가시면 바로 여기 주말에 나오십시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 오늘 교수이시네요. 예, 우리 목요철학원에서는 우리 김훈 선생님 지난번에 오셨으니까 아시겠다, 그죠? 절사부시면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습니다. 불편하신 분 앉아 계시기 네, 오늘 우리 정지호 강원 특별 간생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를 해주실 김훈주 선생님과 함께 만점 메일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차렷 정리. 네, 고맙습니다. 착수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제가 강연 선생님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을 조금 전에 제가 거기에 걸렸어요. 12시부터 1시 10분 동안 제가 전화하고 PC 접속하고 하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옆방에 영문과의 선생님 한 분이 예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아이가 압수됐다고 해서 20만 원을 송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머리 슈퍼 달렸는데 제가 오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급하게 조치를 하고 왔는데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좀 일찍 와서 차분하게 준비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은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늘 말로만 듣던 이게 제가 넘어간 걸 보고서 제가 참 어리숙한 사람이구나. 뉴스도 들으면서 이러이러한 거는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거꾸로 넘어갔습니다. 대학의 선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대상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걸렸습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정경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 등록했어. 보조자 등록했어. 보조를 받고요. 1층에 가시면 평생 할수
일시개천이 비어난 나라고 얼룩배기 황소를 해설 피운 빛 길은 모르고 그곳이 정말 꿈을 잊히리라 지하로에 채가 식어들려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마을 달리고 얇은 초루에 가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 널 떠나 버리시는 곳 그것이 참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앞으로 사사를 찾으라 그 소리 속에 한푸른 비가 시렸다 그곳이 참아 전설가에 춤추는 황물결 같은 검은 뒷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쁜 것도 없는 사절 밟아준 아내가 따가운 햇살에 눈에 지고 이상 죽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지리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오지 짚고 지나간 초라한 집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돌아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노래죠. 가수 이동원 씨하고 성악가 박예주 씨가 함께 부른 김희가 곡의 정종 씨 향수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제 정종 시인이 88년도에 해금이 돼서 그 이전까지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체로 정종의 작품을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88년 이후에 이제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의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연구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문인들의 여러 가지 그 생애 이력이라든지 작품 활동을 보면
이 한반도의 한민족의 그 비극적인 역사가 그 사람들의 생애와 문학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내려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용의 삶과 문학작품 속에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곡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고요. 지용은 사실은 언제 사망했는지 사망연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인입니다. 1950년 그 2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용은 피난을 가지 않고 지금 이제 인천이죠. 노포동에 있었었는데 그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보위부 위원들에 의해서 이제 납북이 되다가 그 이후에 생사가 묘연해진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평양 감옥에서 폭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이후에 활동했다는 그런 증언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연도는 1902년생이고요. 모혈연도는 1950년도인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증언들을 수합해서 50년도에 사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급하게 여기 단상에 오르느라고 제 소개도 못 드렸습니다. 저는 영남대 국문과의 김문주라고 하고요. 학교 때문에 여기 대구에 온 지 지금 7년 됐습니다. 사실은 정경의 이 향수라고 하는 시에서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상상의 풍경들은 제가 사실은 도예지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고향의 풍경들 그리고 이 아마 지용의 향수를 감상하시면서 떠오르게 되는 여러 이 심리적인 내면 상태하고는 저하고는 아마 다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한 5년 정도 되는 그 시에 형상화되고 있는 풍경은 1930년대 이 지용이 이제 이 당시에 있는 조선민족의 많은 사람들, 시인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민중들에게 상당히 많이 감동적인 아마 그런 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각하는 주체 선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용을 흔히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그 유정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연세대학교 김명희 교수이신 유정호 선생님 말씀이신데 한국시가 본격적으로 현대적 감각을 획득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지용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의 경우에는 그 작품의 변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용이 살아왔던 생애 이력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한 대목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근현대사에 얽혀있는 여러 국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앞쪽에는 지용의 생애 이력들을 한번 훑어보는 내용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용의 세계의 그 작품 세계의 국면들이 있습니다. 지용의 시세계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초반부에는 젊은 시절에는 이 감각적인 일본 이 도지시아 대학에 건너가서 영문과에 재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당시에 이 유행을 하고 있었던 감각파 시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근대 풍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시의 문학 잡지에 1호로 된 그 시를 발표하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기타라 하쿠시라고 하는 그 근대 풍경의 이 주관이었던 사람이 지용을 굉장히 유심히 봐서 그 지용의 작품이 10여 편 이상 그 근대 풍경에 수록이 되거든요. 그 지용의 초창기 시는 대단히 감각적이신데 이 감각적인 시들은 그동안 조선의 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목입니다. 192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발표를 하고요. 30년 즈음부터 문단에서 공식적인 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용의 작품을 본 지 4, 5년이 지나야 한국 시단에서는 정중의 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실은 그 당시의 조선의 시단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러니까 새로운 감각의 시를 썼던 시인. 그리고 나서 그 단계를 지나면 지용이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요. 카톨릭과 관련되어 있는 정규 시편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카톨릭 청년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발표를 하고 그 무렵에 지용의 정규 시편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1933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동양적인 산수화의 세계라고 하는 산수화의 세계로 불리는 그런 시편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지용은 감각과 동양적인 것들을 결합하는 이 두 개의 국면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시인 중에 하나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용의 문학 세계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지용은 1949년에 만들어진 문장의 시 부분 추천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0년대 말에는 대부분의 문학지가 다 폐간이 되고 남아있는 잡지가 두 개였죠. 하나는 인문평론하고 문장이 있었는데 인문평론은 친일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잡지였고요. 문장은 그 당대의 한국 문인들, 조선의 문인들의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냈던 그런 잡지였습니다. 이 잡지가 이제 세 사람에 의해서 추천이 되죠. 시부부는 지용이, 그 다음에 소설은 상원 이태준은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월북을 하죠. 자발적 월북을 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이태준이 소설을 담당했고요. 시조 부분은 이태준의 스승이고 지용의 이제 동료 문인이었던 가람 이병기 시인이 시조 부분을 맡아서 신인들을 추천합니다. 거기에서 배출된 신인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한국 남한문단을 어떻든지 간에 주도적으로 꾸리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지용이 추천한 인물이 6명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박목을, 박두진, 조지은, 이 청목파 3인하고 그 다음에 박남수, 이한지, 김종환 6명의 추천이 3번의 추천을 겪어서 통과해서 이제 추천이 돼서 문단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해방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남한문단의 주요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록파 시인들 세 사람은 한국대학의 국문과의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하고 그 다음에 후학들을 양성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게 됐죠.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지용입니다. 그래서 남한 시문학사에서는 지용의 역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용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한 학기 동안 보통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분량인데 오늘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자료집은 제가 여기서 충분히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라고 자료집 내용들은 이제 드린 거고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좀 기억할 만한 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이 1902년생입니다. 1902년생인데 한국 이 문단에 이 출생연도를 대충 한번 보면 육당의 최남선, 육당 최남선 시인이 1890년생이고요. 이광수가 1892년생입니다. 1892년생. 그 다음에 주요한이 1900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김동인이 1900년생이고, 그리고 지용이 1902년생이고요. 대체로 요 언저리에 19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한국의 중요한 문인들이 출생을 하게 되는 시점이고요. 그 문인들은 크게 거점으로 얘기하자면 한 두 군데 정도로 나눠서 나옵니다. 하나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문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 이 포럼에서 이야기됐던 이광수가 이제 평양 출신이죠. 거기에 이제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광수가 있고 주요한이 평안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김옥과 김소월이 다 평안도 출신입니다. 그쪽이 아마 기독교가 빨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신교육에 대한 그 생각들이 조금 더 먼저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이 새로운 근대 문학이 들어오는 통로가 됐던 것 같고, 나머지 남한 문단에서는 주로 이제 중인계급 출신들 자제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옥천 출신입니다. 지금도 정정 지용문학회, 지용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옥천에서 하고 있죠. 굉장히 성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02년에 옥천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지용의 부친은 한학상을 경영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용의 정기적 이력들을 살펴보면 그 홍수로 가산이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용은 어린 시절에 비교적 넉넉하게 지냈다가 한 그 10살에서 12살 요 언저리에 아마도 이런 홍수 피해를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립보통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할 즈음에 지금 여기 결혼이 이제 12세인데요. 요 즈음쯤 되면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4년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2년 전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5년이 되면 이제 그 서울로 유학을 가서 이 처가의 이제 친척집에 기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용은 이제 14살 때부터 유학 생활을 하고 혼자 생활을 해서 이 외로움과 고독이 많이 배어 있고 작품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4년을 졸업하고 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5년에 이제 서울로 가서 그때부터 1918년 정도까지니까 유학기까지 포함하니까 대략 14, 15년 정도를 이제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됐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긴 합니다. 집에 들렀다가 아이가 이제 출산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고 가는 풍경이 있긴 한데 유학생활이 상당히 긴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1918년에 휘문고고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 있는 휘문, 서울에 있는 휘문. 그 휘문고고는 지용의 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휘문은 당대 조선문단에 1930년 조선문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교였어요. 거기에 보면은 3년 선배로 홍사영이 있었고요. 2년 선배로 소설가는 박종화가 있었고 1년 후배로 이태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윤식, 김영남 시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대 휘문고고에 재학했던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한국문단을 이끌어가게 되는 중요한 인물들이 출연하게 됐죠. 1919년에는 이제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휘문고고 학생들도 들고 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그 3.1운동의 개혁적인 역할을 몰아서 교내 문제에 아마 학생들이 나섰던 것 같아요. 그때 정지용이 아마 주도가 되어서 학교에 아마 시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 무기정화 운동을 이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선배들, 그다음에 그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 무기정화 운동이 해소가 되는 그런 경험하게 되죠. 원래 휘문고고는 4년제였는데요. 지용이 졸업하던 1922년도에 5년제로 바뀌어서 지용은 23년에 휘문고고를 졸업하게 됐죠. 그리고 동기사대학이라고 일본어로 있는 도시사대학에 예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용이 집안이 상당히 가세가 기울어서 학교를 다니기 좀 어려웠는데요. 이 휘문고고 다닐 때 1학년 때 들어가서 아마 첫 번째 시험에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휘문고고 1학년 학생들의 제적 인원이 88명이었는데
성적표를 떼보니까 1등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용의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희망고부를 졸업할 때까지 전체를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4년 5년 때에 이제 성적표를 보니까 전체 소차 등수가 7등, 8등 이렇게 이 정도 순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도시자대학에 입학할 때 이 등록금은 어디서 되냐면 희문고고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자들도 희문고고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도시자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는 어디로 들어가면 다시 희문고고 교사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26년이 되면 이제 예과를 3년 정도 수료하고 영문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영문과에 입학했다는 건 꽤 중요한 얘기인데 그 당시 이 도시자대학 영문과에서 꽤 많이 강의가 됐던 것들은 영문학 중에서도 이 감각적인 시들을 썼던 이 이미징 계열의 혹은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용도 거기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용은 작품 활동 23년부터 26년까지 굉장히 많은 초기 작품들을 이제 다 써놔요. 그리고 나서 발표를 언제 하냐면 본과에 들어가는 영문과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발표를 막 시작하게 됩니다. 지용의 경우에는 작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작품을 써놓고 초고를 다듬고 이렇게 재고를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고 몇 년 있다 발표를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9년이 되면 영문과를 졸업하게 됐죠. 이때 나이가 28살입니다. 네, 28살. 원래 이 도시자대학은 개신교 계통의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용이 도시자대학을 갔을 때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개신교 신자였는데 아마도 이 2, 3년 동안을 생활을 하면서 지용의 신경에 큰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그 당시 도시자대학을 다녔던 김한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해 보면 지용이 굉장히 다혈질이어서 기질도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울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용은 자신의 감정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시자대학에 입학을 했고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마 기독교로부터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부정적 그 생각들이 들면서 본인이 이제 카톨릭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됐죠. 개종을 이제 하게 돼서 나중에는 카톨릭에 굉장히 중요한 관여를 하게 됩니다. 29년도에 희문고고 영어교사로 취임할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평론을 하던 이홍구, 그 다음에 시조시인이었던 이병기 시인이 함께 그렇게 재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병기 시인은 지용보다는 10살 위에 선배였습니다. 물론 이병기 시인에게 이제 지용은 배우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동료 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8년도에 이제 구관 아들이 지용의 자식이 총 6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요 28년 이전에 장남 구관이 태어나기 이전에 한두 해 전에 아마 딸이 있었나 봐요. 근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병으로 잃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정종의 대표작 유리창이라고 하는 잡지나 홍역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시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아이가 막 열병이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프고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도 이 장남 구관 위에 있었던 아이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28년이니까 지용이가 12세에 지용이 12세에 결혼을 해서 15년 만에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8년에 가톨릭 신부에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됐죠. 그 세례명은 이제 프란치스코 이렇게 30년에 들어서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용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그 순수문화 계열의 두 개의 문학 잡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문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고요. 시문학 동인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구인의 계통의 동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산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하는 이 시문학 동인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됐죠.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지용은 아마 이 시문학 동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뭐 이념적, 문학적 이념이 맞아서라기보다도 김영란하고의 관계 때문에 김영란이 이 휘문고복이라는 선배거든요. 나이는 그 지용보다 하나 아래입니다. 네, 지용과 이 김영란의 관계 때문에 가담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박용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사제를 털어서 시문학을 이제 창간을 하게 됩니다. 창간할 때 모토가 그런 거였죠.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시다는 까프라고 하는 좌파 계열의 이제 이 문학단체가 20년대 후반을 다 장악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모토가 뭐 빈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경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의 문인들이 까프 계열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5, 6년 정도 지나면서 새로운 대타적인 이런 순수문학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 선도적인 것이 바로 시문학이었습니다. 29년에 그러니까 30년에 창간이 되어서 이제 몇 차례 잡지가 나오게 됐죠. 33년에는 가톨릭 청년이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이제 편집에 참여하게 되고 지용은 자신의 종교 시편들을 다 여기에다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인의 동인에 가장을 하게 되죠. 35년에 첫 시집이 나옵니다. 정종 시집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여태까지 지용이 발표했던 작품들 다 모아가지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문단의 반응은 엄청났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한국 시가 현대적 호흡을 갖게 됐다 이런 평가를 여기서 갖게 됩니다. 39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준, 이병규와 함께 이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참여하게 되는데 일제강점 말기에 조선문단을 대표했던 가장 대표적인 잡지 이게 바로 문장인데 그 문장에 지용은 가장 대표 간판 역할을 하게 되죠. 41년에 이제 문장이 폐간이 됩니다. 그리고 81년부터 81년 1월에 지용은 10편의 시를 문장에다 발표하고 그 이후로 이제 작품을 이제 거의 쓰지 못합니다. 거의 이제 작품 발표를 할 지면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 현장으로 오실 때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44년까지 경기도 부천에 거주를 하게 됐죠. 45년에 해방이 되면서 휘문고고 교사를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교수를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문과과정이었고 그 당시에 재학을 하고 있었던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교수였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86년에는 경향신문사 주간을 취임하게 됩니다. 경향신문사는 가톨릭 계열의 신문사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가톨릭 청년의 편집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 경향신문사 주간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87년도에 주간을 사임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교수를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에는 교수직 사임하고 나중에 녹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게 되죠. 이 무렵이 이제 굉장히 어수선한 해방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48년 8월에 이제 남한에서 단독기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일 있다가 북에서 48년 9월 9일에 북의 정부가 이제 수립되죠. 그리고 12월에 그 국가보안법이 이제 공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 49년 6월에 뭐 보도연맹 이런 결정이 되고, 이런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 지용이 다 관련이 되죠. 연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용은 일제강점 말기에 가장 중요한 문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단적 지위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여기저기에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조선문학가동맹이 만들어지죠. 좌파 계열의 문인단체가 깃발을 걷는데 거기에 아동문학 분과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마가 주도하는 문학가동맹.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조선문학가배가 있었는데 그쪽은 이제 세가 약했고요. 근데 이제 지용의 경우에는 문학가동맹 쪽이었고 물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름을 대고 있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수선한 해방정국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에 선정식과 함께 납북이 되다가 이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88년도에 정기용이나 김기림 이 두 사람이 먼저 해금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4명의 나보글 작가들의 작품들이 해금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조선문단에서 보지 못했던 작가들의 작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정종시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문학을 했던 박용철은 이렇게 얘기하죠. 왕년에 센티멘탈리즘이 가버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문단의 핵심은 뭐였냐면 정서였습니다. 슬픔, 몽롱함 이런 감정이 휩쓸고 있었던 감상주의가 1920년대를 휩쓸고 있었는데 정종의 시에는 그것들이 말끔하게 해소됐다. 그것들이 뭘로 바뀌었냐면 정서가 감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박용철이 그 극찬을 하게 되죠. 시인 중에 시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섬세한 감각이다. 남규정 선생님은 시단의 경이로운 존재다. 그리고 아주 유니크하다. 너무 독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지용의 활동을 작품 발표를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문단이라고 하는 건 지용의 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몰랐다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지용의 가치를 알아보게 된 게 30년, 31년도 정도 되겠죠. 김기림 시인은 우리 시에 대한 현대의 호흡과 맥박을 걸어놓은 최초의 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시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자들은 한국 시사를 근대와 현대로 나누게 된다면 현대 시는 지용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용을 삼는 경우도 있고 이상을 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연구자들은 지용이야말로 현대 시의 그 본격적인 장을 열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김기림은 최초의 모더니스트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작품을 봤는데 그 향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였는데요. 김기림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의 공간성이 들어가 있는 시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대쪽 시인들은 굉장히 시간하게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냐면 지용의 시 속에는 편식이 없다. 이 말은 뭐라고 비판하냐면 내용과 상상을 방기한 현실에 대한 비관심주의다. 그리고 그것은 기교에 불과하다. 기교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인들, 오늘날 연구자들의 평가는 이렇게 얘기가 되죠. 지용에 의해서 이제 등단을 하게 된 조지훈 시인, 조동탁 선생은 현대시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용의 언어와 시의 기법에 대한 혁신은 고시가에 대한 육당의 신치시에 맞볼 만하다. 그러니까 지용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시와 그 이후의 시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모더니즘의 개창자이면서 전통으로 돌아가는 전통의 파원자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시와 지용의 후기시가 다르거든요. 그 초기시와 후기시의 양상은 이렇게 유종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다. 이것이 이제 지용에 대한 오늘날의 아주 압축 대표 중에 하나. 우리 근대 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김우창, 영문학을 썼던 김우창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감각의 단련을 무욕의 철학으로 발전시킨 시인이다. 그게 이제 지용의 후기시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문덕수 선생은 지용의 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다에서 들로 갔다가 들에서 산으로 가는 그런 시입니다.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각적인 시편들이 바다 시편에 모여있거든요.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이야기, 그리고 산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용의 후기시,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동양적 자연의 세계 혹은 동양적 산수시의 세계로 나간 지용의 후기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용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정의자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최동원 교수는 표현과 정신,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은 유기체적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지용의 시가 어떻길래 이렇게 많은 당대인 시인들이 혹은 연구자들이 지용에 대해서 최초의 모더니스트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편의 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는 최남천의 해육에서 소년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체시를 열었던 시를 보여줬던 육당의 이 시는 그동안에 이 정형적인 성격,
그러니까 정형적인 리듬과 그 다음에 이 중세적인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던 이 시장을 이 시장으로부터 이 한국 시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끌어올린 그런 시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인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총 이게 지금 행이 좀 엇갈려서 그렇긴 한데요, 총 7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행이고요. 여기서는 그 이전에 뭐 시조라든지 가사와 달리 굉장히 자유로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썩 척 이게 바닷소리입니다.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세상 같은 높음에 지체 같은 바위돌이나 요것이 뭐야? 요게 뭐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각 연이 총 6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행에 이렇게 바닷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을 입장이 시도를 하게 되죠. 여기에는 기존의 한국시를 묶어두었던 강력한 틀, 리듬의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입당의 시인시, 우리가 새로운 시라고 얘기할 때 그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리듬으로부터의 자유를 해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 입당의 시는요, 아주 묘한 방식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죠. 그건 어떤 거냐면 각 연의 행들을 비슷하게 맞춥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모든 연의 일행은 이런 바닷소리를 넣고, 이행의 경우도 비슷한 335 이런 방식의 3분보의 리듬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새로운 리듬을 또 하나 창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육당의 신시는 자유자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요새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근대시에 이제 뭐 실시격에 해당되는 작품이다라고 언급되었던 주요한의 불놀이 같은 경우. 앞에 시하고 달리 이 시는 운문시인데, 그리고 행가리가 되어 있는데 주요한의 작품은 산문시입니다. 그 산문시라는 얘기는 여기에는 행가리가 없기 때문에요, 아주 자유로운 내면적 호흡을 고스란히 쏟아놓고 있습니다. 주요한에 와서 비로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그런 시적인 양식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한의 불놀이가 한국 근대시의 효시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고요. 실제로 주요한 시인의 작품 중에서는 불놀이만한 작품이 사실 없어요. 그 이후에는 주요한 시인이 어디로 가냐면 시조라든지 민요라든지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여기 보면요, 철저하게 이 시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한 개인의 내면과 정서를 표현하는 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이 저문다 서편 하늘에 외로운 강물 위에 쓰러져가는 붉은 널,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쪽에 혼자 오는 밤이 또 오건만은 오늘은 4월이라 8일날 큰 길을 물밀어가는 사람 소리는 듣기만 하여도 흥성스러운 것을 왜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없는 것. 이건 철저하게 내면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의 문학을 가지고 있었던 개인을 초월한 집단의 공동체의 이념과 그 이념을 담아내는 강력한 어떤 틀, 프레임을 주요하는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핵심은 어떤 거냐면 근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학사 쪽에서 얘기한다면 개인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의 무정도 그런 의미에서 연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 개인의 감각과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정서를 정말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주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근대 문학의 출현입니다. 주요한의 불놀이는 바로 그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중세시가 어떻게 그러느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런 시조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였던 이 권원문이 시인의 이 시조인데요. 한번 다양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격뿐이다. 이 두 가지 일 말면 금수나 다르겠는가. 마음에 하고자 하여도 10년 동안 허둥지둥했다. 여기 핵심은 어떤 거냐면 충혈이죠. 이 시인의 이 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로 중세적 이념입니다. 그건 춤과 효라고 하는 개인의 내면의 표현이라든지 감각의 표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여기다가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호의 놀자 하니에
여기 성주라고 하는 건 임금을 얘기합니다. 성주를 버려야 되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이 즐거움을 내가 못하겠다는 얘기죠. 혼자 기로에 서서 갈 때 몰라 한다. 이거는 이제 벼슬에 나가지 않았는데요. 조선 중기의 시인들이, 즉 중세적 시인들은 머릿속에 어떤 게 있냐면 중세적 이념들이 들어가 있죠. 그건 뭐냐면 나를 내 스스로 나 단독자로서 세계를 판단하고 나의 내면과 정서를 표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가문 혹은 국가 공동체, 즉 민족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사유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도 같은데 아주 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신음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기껏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냐면 자연을 예찬하는 정도로 이제 나옵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혀 있구나.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 밤중에 한 조각 달망이 내놓으신다.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여기에는 차이를 노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요한의 블루리에서 봤던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중세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외적인 인물들이 있죠. 밑에 나오는 황진의 시도 같은 경우가 거기입니다. 볼까요? 아주 이게 야한 작품이죠. 동기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어른님이라고 하는 건 정드님입니다. 얼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혼하다 성적인 관계를 맺다 우리 정들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른님 오신 날 밤이 되거든 굽이 되겠다. 황진이의 육체적인 감각이 여기에는 아주 고스란히 잘 들어있습니다. 조선조 시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받는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그렇게 보다면 황진이 같은 경우가 중세 속에 있는 그대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가능했을까? 중세적 이념 바깥에 있는 외부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기생이나 아니면 서자들 혹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일반 백성들이 시절을 지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세적인 이데올로기도 벗어나게 되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게 언제냐? 아까 얘기했던 근대문학이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여무렵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당대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앞에 제가 주요한의 블루비를 보여드렸고 지금 김소월의 진단을 보여줍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일 보내드리오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하나를 따다가 가시기로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이고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면 일입니다. 김소월의 시는 거의 기적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20년대 시장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소월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합니다. 대구의 시인 이상화 시인도 표현하죠. 나의 심실로는 어떻게 조선의 시가 이런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경탄할 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상화 시인은 원래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유럽 문학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런 감각과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철저하게 정서적 노출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화 시인의 작품 중에서는 가장 세련된 작품이고 감각적으로 되게 뛰어난 작품인데요. 감각도 있고 정서도 있습니다. 네. 김영랑 시인의 작품입니다. 내 마음 아시니 내 마음을 아시니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니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려 어려운 뒷불과 속임없는 눈물의 강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고르는 듯 감추었다. 역시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 1920년대 30년대를 넘어오고 있는 소설시다는 한 개인의 내면 정서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다가는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다음 시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시를 한번 보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덜끄덕덜끄덕이 이제 기차 소리인데요. 그 기차 소리는 그 당시에 다른 내용보다 글자 포인트가 한 서너 개 정도, 굉장히 크게, 2배 정도 크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실험적인 모습입니다.
파충류 동물이 제목인데 아마 도마뱀을 보고서 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차를 보고 느꼈던 경험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정중히 펼쳐 보여줬던 어떤 새로운 감각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시꺼먼 연기와 불을 뱉으며 소리 지르며 달아나는 괴상하고 거창한 파충류 동물. 그녀에게 내 동정의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갔더니만 그 큰 궁둥이로 때밀어. 다크닥다크닥. 나는 슬퍼서 심장이 되고요. 옆에 앉은 서울어서와 눈알 푸른 시학씨,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시나? 다크닥. 그는 슬퍼서 감남이 되고요. 저 끼른 짱꼴나는 대장. 뒤쳐진 놈은, 외놈은 소장. 저 다리털 좀 보아. 다크닥. 6월달 백금 태양 내리쪼리는 밑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화기관의 망상이요. 잡초 백골을 짓밟으며 둘둘둘둘 달아나는 굉장하게 기다란 파충류 동물. 이 작품은 기차를 보면서 지용이 도마뱀을 연상한 겁니다. 근데 이 시 중에서요,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차의 내부와 외부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도마뱀이 막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내부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을 보면서 지용이 느꼈던 느낌들을 내장기관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읽어보시면서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이연에 보면 갑자기 그녀 얘기 나옵니다. 전혀 다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내 동정의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갔더니만 그 큰 궁둥이로 때려. 아마도 뭔가 시련의 경험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부의 경험이 있는데요. 그 거부의 경험이 왜 기차 얘기하는데 기차를 보고 묘사를 하는 이 시에 들어가 있을까요? 예전에 기차 태안 6당의 이 시가에도 보면은 그 기차에 대한 경험들을 적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1900년을 전후로 간 이 시가에는 기차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철마가 오면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 기차의 경험은 뭐를 통해서 오느냐면 심장을 통해서 옵니다. 아주 큰 굉음을 들으면서 기차가 두두두두 하고 지나가면 그 당시에 그런 굉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심장으로 그 경험을 경험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땅에 바짝 엎드리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 심장의 경험하고 뭐가 비슷한 거냐면 시련의 경험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연 부분이 갑작스럽게 시련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 기차를 보고 있는데 그 기차를 경험하는 감각의 중심으로 자기가 온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장은 뭘 기억하고 있냐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저 기차 소리가 심장에 충격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장에 충격을 줬던 또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애 경험인 거죠. 자신 몸에 새겨져 있는 이 심장의 경험이 기차와 연애를 같이 결합시키는 거죠. 철저하게 감각하는 주체로서 시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한국 시단에서는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까 주요한이라든지 김소울이라든지 이상화라든지 이런 시인들에서는 나왔던 것이 어디까지냐면 이런 겁니다. 나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시절까지 나왔는데 내 감각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나의 감정, 내 감각이 아주 이기적으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기차의 경험은 철저하게 시인의 개인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짱꼴나는 대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외놈은 소장이라고 얘기했고 징그럽다는 겁니다. 그거를
신체 기관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기차는 신체 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신체 기관 중에 대장하고 소장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러시아 여자하고 왜 담낭이 연결돼? 왜 슬기하고 연관되느냐? 그 러시아가 슬프단 말이에요. 러시아 여자를 보니까 슬프니까 슬플 때 나오는 반응하는 단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담낭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지용은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하냐면 자신의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기 감각. 철저하게 세계를 감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주체가 지용에 의해서 출현한 겁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한국 시단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15페이지, 6페이지에는 지용이요. 이제 유학 갔다가 서울로도 유학을 가기도 하고 일본으로도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의 경험들이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고향의 풍경을 보면서 쓴 겁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좀 제가 읽어볼게요. 215페이지인데요. 기름풀은 깜빡이며 듣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보이신 대로 듣고 이치되던 칭얼거리던 어인 누이 안긴 대로 잠들며 듣고 윗방 문떨주에는 그 사람이 서서 듣고 큰 도관에 실린 슬픈 불같이 속살되는 이 시골 밤은 찾아온 동네 사람들처럼 돌아서서 듣고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그 예전부터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이 끊지 못하고 그대로 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자신이 서울 가서 혹은 일본 가서 봤던 경험들을 고향에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다 이 지용의 집 근처에 둘러앉아 집에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이 풍경은 마치 항아리에 있는 물 같다. 자기가 봤던 항아리에 모여있는 물 같은 이 풍경이 당시 자신의 고향을 포함한 조선의 풍경으로 인식합니다. 지용은 뭐로 생각하냐면 철저하게 대상세계를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감각으로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앞에 있는 시인들하고 양상이 좀 다르죠. 네. 그런 점에서 지용은 현대적인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한참 좀 넘어가서요. 예. 그의 반이라고 하는 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시편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이제 가톨릭 신, 천주 신을 얘기하겠죠. 천주님을. 실제로 지용은 자신의 아들 둘을 사제를 만들 생각을 했다. 이런 고백을 했을 정도로 가톨릭이 아주 깊이 머리에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내가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영혼 안의 고운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 각진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에 떠는 금성 쪽빛 하늘에 흰 꽃을 가른 고산식물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멀리 있니 나는 사랑을 모르느라 오로지 수구일 뿐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홀기위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가슴을 보이지 겁니다. 우리 대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삼일체 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신을 성령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성령, 홀리고스트라고 합니다.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볼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 안에 고운불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누구라고 얘기할까? 그는 어떤 존재냐?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과 같다. 그는 어떤 존재냐면 저 새별 같다. 그는 어떤 존재냐면 보산식물 같다. 그는 어떤 존재냐면 항상 멀리 있다. 그래서 나는 뭐밖에 못하느냐? 사랑을 모른다. 오로지 수구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신은 감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경우에는 지옥의 시세계와 지옥의 삶의 내력,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수용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 이 기독교신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뭘 보거나 만질 수 없으니까 지용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존재나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감각할 수 없다. 그는 저 멀리 샛별처럼 떠있는 존재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하는 주체로서 정지용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용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이제 세계들을 지나서 나중에 지용이 도달한 후기 산술수의 세계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앞에 제가 감각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용이 열었던 아주 중요한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어로 동양적인 세계를 형상화한 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양적 세계의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이 형상은 이렇게, 즉 동양적 느낌이 드는 동양적 정서를 환기시키는 세계를 언어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에는 흔히 유성이 묻힌다. 황혼에 누리가 소란이 쌓이기도 하고 꽃도 귀향사는 곳. 절터들했는데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 그림자 설빛하면 사슴이 일어나 틈을 넘어간다. 앞에 지용이 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대단히 절제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봤던 산수, 동양적 산수와의 느낌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라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장수산 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장수산 일기는 지용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까지. 네. 장수산 일은 이제 거론이 많이 됐고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기 주변에 장수산 일이 있습니다. 장수산 일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용이 이렇게 변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시 이제 아까 제가 희문 보고 제약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병기 시인과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람 이병기를 만나면서 조선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고 30년대 중반쯤 되면 조선적인 것, 조선적인 것에 대한 연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문단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때 지용은 방향 전환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무렵에 금강산에 다녀오는데 금강산에 갔을 때 금강의 그 풍경을 보면서 아마 이 일제강점 말기를 이 작품으로 이렇게 이제 형상을 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을 여기다 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지용이 동양적 자연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형상화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무렵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말기에 지용이 굉장히 괴로웠을 건데 자기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풀도 떨지 않는 돌산이요 돌도 한 덩이로 12골을 곱이 눈이 돌았어요. 찬 하늘이 골마다 따로 실이 없고 얼음이 굳게 얼어 드림돌이 믿음직하여 꽁이 기고 곰이 밟은 자욱에 나의 발도 보이는. 잠깐만요. 지금 눈이 쌓여있는 이 산을 가고 있는데 꽁이 기고 곰이 밟은 자국에다가 자기의 발을 이렇게 얹어놓고 갑니다. 이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데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물소리 깃돌이처럼 직직하노다. 피랑 말락하는 햇살에 눈 위에 눈이 가디앉다. 흰 시울이라는 건 이제 눈이 이렇게 쌓여서 하나에 마치 무슨 천을 들여놓은 것처럼 그런 이렇게 눈으로 한 갈래가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데 흰 시울이 눌려 숨쉬난다. 온 산중에 내려앉은 휘진 시울들이 다치지 않는 것. 나도 내던져 앉다. 어디에 앉고 싶으냐면 그 눈 위에 앉아서 한철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된 게 고다음입니다. 이게 일제강점 말기에 지용의 내면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요. 정말 읽어볼게요. 예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를 갖춘 옷을 얘기하겠죠. 모닝코트에 예장을 갖추고 이거는 금강산에 본 대만물동에 들어간 한 장면 신사가 있었다. 만물동 위에서 아래로 내려 뛰었다. 우쪽으로는 내려가다가 중간 쫄까지에 걸려 벗겨진 채 와이셔츠 바람에 넥타이가 다칠세라 납죽이 엎드렸다. 한겨울 내내 흰 손바닥 같은 눈이 내려와 덮어주곤 하였다. 장면이 생각하기를
숨도 아예 쉬지 않아야 죽지 않으리라. 죽음다운 의식을 거쳐서 삼동네 부복하였다. 눈도 희리가 겹겹이 예장같이 봄이 스쳐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작년에 신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이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 있냐면 눈에 딱 얹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얹어 있으면서 숨도 쉬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일제강점기 지용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숨도 쉬지 않고 저렇게 물속에서 호빵치 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용 씨는 이제 정신의 상태, 정신의 감각이라는 얘기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용의 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시 한 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용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쓴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해방 이후에 그 좌파 계열에 활동했던 이 인물들, 지식인들, 문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도연맹 결성해서 거기에 이제 가입해서 활동하게 만들죠. 지용의 경우가 이제 보도연맹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이고, 야,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시점에 쓴 작품입니다. 지용은 이 시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납득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서커스장에서 이 접시 돌리는 아이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마치 자기가 저 서커스 하고 있는 단원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소개터 위, 소개터 눈 위에도 죽지 않은 바람, 클라리오넷이 울고 북이 울고 천막이 후두둑거리고 깃발이 날고 나르시도 서럽고 흥청스러운 밤, 말이 달리다 뿔테를 뚫고 넘고 말 위에 기지바위가 뒤집고 물개에 나팔 불고 그네 뛰는 게 아니라 까만 공중에 눈부신 땅대주 감남포기처럼 싱싱한 기지바위에 다리를 보았다. 럭키 선수 막 팔짱 낀 채 외팔 자전거 타고 사비실에서 아기가 울었다. 초록 리본 단발머리 젤리가 드나들었다. 원숭이 담배에 성냥을 켜고 방한모 및 외투 안에서 나는 40년 전 처량한 아이가 되어서 내 10살보다 어른인 16살 딸 옆에 섰다. 열기 솥대가 기지바위 발바닥 위에 돈다. 솥대 꼭두에 상해 어린 아이가 가꾸로 돈다. 거꾸로 선 아이 발 위에 접시가 돈다. 솥대가 주춤한다. 접시가 뛴다. 아슬아슬. 클라리오넷이 울고 북이 울고 가죽잠바 입은 단장이 엿엿 격동한다. 방한모 및 외투 안에서 위태로운 위태천만 나의 마음애가 접시 따라 돈다. 나는 박수한다. 자기가 마치 저렇게 위태로운 서커스를 하는 아이처럼, 접시를 돌리는 아이처럼 내가 되게 위태롭다. 이러다가 한국전쟁 발발후에 납북돼서 죽었습니다. 네, 제 1부 강연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씨 고맙습니다.